더하거나 덜하지 않아도 온전한 우리를 생각하는 시간.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오롯한 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김정입니다. 혹시 pay forward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우리말로는 먼저 주기 정도가 되겠네요. 최근에 읽은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 저자 나종훈님은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페이포워드를 해보라고 권유합니다. 페이포워드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라는 영화의 주인공 트레버가 친구들과 함께했던 캠페인이기도 합니다.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타인 3명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 선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선순환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정신건강이나 행복을 이야기할 때 사회적인 연결, 사회적 지지를 강조합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 같이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에 더해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사회적 지지를 해줬을 때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주말을 맞이하는 오늘 5분 정도의 시간을 내어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감사의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타인을 위해 출입문을 잡아주거나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조금 기다려주는 이런 작은 선행들을 해보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나의 마음이, 상대의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행복해지시길 바라며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을 띄웁니다. 제제 승원 까비 말도 안 되게 싱그러웠어 노래도 됐던 그 나이에 이유 없이도 특별했었지 그때 그게 난 그리운 거야 아마 그 모든 시간 속에 날 여전히 기억해 내게 언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바로 지금 날 알아보고 날 믿어주는 너와의 모든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건 아무것도 없었어 지나간 모든 순간들 이루지 못한 그 모든 꿈을 또 한 번 모아서 안 되면 그냥 웃어버리고 또 하면 되지 뭐 쏟아지는 빛들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 나는 G-Square 최선을 to ride하고 쓰디쓴 눈물을 삼키며 말했었지 비밀을 알려주자면 넌 뭘 했어도 성공할 연인 걸 알고 있잖아 한 번도 굳이 말하지 못한 그말 내가 뒤에 있어 당장 질러버려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을 시작해 내게 언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바로 지금 날 알아보고 날 믿어주는 너와의 모든 지금 쏟아지는 달빛들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 넌 나를 피할 수가 없는 날이면 하루쯤은 그냥 구겨 던져버려 온몸으로 막아도 내일은 올 테니까 Get it over tonight Say what you believe in 넌 너를 그냥 믿어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면 네 곁에 나를 믿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무것도 없었어 우리의 모든 순간들 날 가볍게
우리의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이웃을 초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오후 초대석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오후 초대석에서는 상담자로 활동 중인 송은행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외동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아동 청소년 상담과 부모 교육 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 송은행입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담 일을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상담 일은 좀 늦게 시작했는데요. 저희 딸이 3살 때 시작했으니까 공부한 지는 10년, 현장에서 상담하게 된 지는 7년쯤 된 것 같아요. 네, 상담 현장에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일하기 전에는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아이들 만나는 다양한 일을 했었는데요. 대학원 입학 전에는 대안학교에서 역사교사로 근무했었어요. 역사 교사가 상담자가 되기까지 네, 뭔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대안학교가 공교육의 프로그램보다 교사와 학생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생활을 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뭐 지리산 종주, 국토 순례 그런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마음 나누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시간에서 아이들이 웃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역사를 잘 알게 하기보다는 많이 웃는 아이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학생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하고도 좀 닿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상담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신 거고요. 네. 네. 어떤 분야를 공부하셨을까요? 저는 상담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결혼 가족 상담을 전공했거든요. 아마 그 이유도 대안학교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를 만나면서 방향이 정해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 대안학교에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사건들 중에서 우리 송은행 선생님이 상담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기까지 결정하기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진들처럼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지금 2월이잖아요. 아마 네. 지금은 아마 제가 그 학교에 지금 있다면 열심히 가정 방문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희가 3월에 학생들을 만나기 전에 꼭 1월달, 2월달에 담임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을 했었거든요. 아, 가정 방문이란 단어 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가정 방문이 있었는데 물론 너무 오래된 이야기죠. 제가 최근에 가정 방문 관련해서 들었던 이야기는 뭐 작년에 보도됐던 기사 중에 한 보호자가 네, 가정 방문을 한 담임 선생님을 스토커라고 이렇게 허위 신고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다. 뭐 이런 기사를 봤던 기억은 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 가정 방문은 정말 드문 일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학교가 전국구 학생들이 모였거든요. 대안학교는 좀 일반적으로 그런 편이긴 한데 뭐 부산, 뭐 서울, 광주 그런 곳 일일이 1월달, 2월달 되면은 그냥 있는 곳은 어디든지 교사들이 찾아가서 방문을 했어요. 아, 전국으로 다니는 가정 방문이라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되게 뭐라고 하죠? 약간 털을 다지는 느낌? 3월이 되기 전에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가정 방문은 아마 털을 닦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털을 닦았을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런 상황들이 좀 궁금해져요. 그리고 만약 제가 학부모라면, 보호자라면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일단 가정에 방문하면은 사실 좀 당황스럽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는 가면은 부모님이 잘한 이야기 그리고 결혼하게 된 과정 이야기 그리고 가정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뭐 즐거웠던 일
힘들었던 일,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같이 울고, 부모님과 같이 웃고, 그렇게 가정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오후 내내 막 3시간, 4시간 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정 방문을 하고, 3월에 아이들을 만나면, 애들이 가정이 다 같이 오는 느낌, 애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저한테 오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 학생 한 명이 오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다 오는 것 같다. 요즘 우리 사회의 공교육 현장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실 때 털을 닦는다. 가정이 나에게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털을 닦아서 학생들을 바라봤을 때 뭔가 좀 다르게 보였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거든요. 그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선생님과 녹음을 하기 전에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여러 아이가 떠오르는 거예요. 네. 누구는 잘 지내고 있을까? 뭐 작가가 된 아이도 있고 유치원 선생님이 된 아이도 있고 하는데 또 신년에 문자를 보내고 온 아이들도 있는데 여러 아이가 떠오르긴 한데 그중에 이제 유난히 학교 행사에 행사할 때마다 어른들이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어른들이 좋아하지 않는 행동이라 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안 예쁘게 앉는다던가 아, 아니면 말을 거칠게 한다던가 뭐 틱틱거린다던가 이렇게 청소년분들만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걸 아주 격하게 표현하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 학생하고 어떤 일이 있으셨길래 네, 털을 닦는다라는 질문에 네, 그 학생이 떠올랐을까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친구가 매번 행사 때마다 그렇게 행동을 하길래 제가 행사한 날 화장실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너 어떤 분이 오실 때마다 그런 행동을 하더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헉, 보였어요? 그래서 보여. 아, 보여요? 사실은 그 아이의 그 아이가 좀 불편해하는 그 친척 어른이 저희 학교의 관계자였어요.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그분만 오면 이 친구가 안 예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화장실에 얘기했더니 그 뒤에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행사 때마다 눈빛을 서로 주고받는 거. 나 알고 있다, 보인다, 보이나요? 알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가정방문을 통해서 제가 그 아이의 충분한 어떤 털을 닦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행동이 밉게 보인다기보다는 그런 그 친구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제 눈에 보였던 거고 그걸 그 친구한테 나눴던 거고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저하고 눈빛을 마주치다 보니까 그 친구가 행동을 조금 조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미 대안학교의 교사로 활동하실 때부터 어떤 상담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들 잘 듣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선생님께 있었나 봅니다. 이제 그러한 여러 사건들이 합쳐져서 이제 드디어 상담 공부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네, 상담 공부하는 동안에는 어떠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 그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사실 공부만 할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감정의 동요가 큰 성향인데 너무 좋아서 막 가슴이 벌렁벌렁 심장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상담 공부할 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고 그리고 무슨 예만 들면 다 제 얘기 같고 아마 교수님도 귀찮았을 거예요. 막 물어보고 막 내 얘기 같아가지고 물어보고 해서 공부할 땐 엄청 재미있었고 사실 지금도 공부하는 건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봤던 상담 공부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재밌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은 정말 드물게 만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네. 사람들마다 이렇게 비슷하게 느끼는 정서가 있고 제가 만나본 많은 상담자들은 상담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 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송은행 선생님은 자신도 만났다라고 사전 인터뷰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어떠한 모습들을 만나신 건가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 일을 하는 분들은 누구를 돕는다는 마음이 가장 크지요. 그런데 아마 첫 번째는 나를 돕는 일 같아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누구를 돕기 위한 공부이지만 사실 처음 돕는 건 나인 것 같아요. 나.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결혼가족 전공이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저도 만나고 또 원가족도 만나고
그리고 남편도 만나고 시댁도 만나고 키우고 있던 저희 딸도 만나고 저는 어쨌든 저를 만나는 시간, 저를 먼저 돕는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원가족이란 네,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네. 이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청취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원가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원가족은 나고 자란 가족인데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 저는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원가족은 시댁이고요. 저의 원가족은 친정입니다. 원가족은 그런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상담 심리 쪽에서는 이 원가족을 굉장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뭐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가 그 사람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공부하면서 혹시 가족과 관련해서 네, 이런 일도 있었어요라고 가벼운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가벼운 에피소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딸이 3살 때 제가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유난히 옷을 좋아해가지고 아침마다 옷 때문에 저랑 맨날 싸우는 딸아이였어요.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아이들 양육과 관련된 강의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갈 때, 학교 갈 때 옷을 엄마들이 정해주지 말고 아이한테 선택하게 해라. 한 2-3가지 정도 이렇게 선택하게 해서 그 중에 고를 수 있게 아이들도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은 다 싫대요. 이 중에 골라봐라 했더니 옷장에 있는 게 다 이쁘대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교수님을 뵀을 때 교수님 다 싫다는데 어떡하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교수님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네. 같아요. 네. 당황하시면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도 사실 궁금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저희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다 같이 웃고 교수님도 웃었던 기억이 나요. 네. 손혜 선생님이 이제 상담에 입문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채유리가 부릅니다. 숲. 난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마키만한 언덕 위를 오르며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제 말해도 돼. 날 보며 아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난 저기 숲이 돼볼래. 나의 옷이 다 눈물에 젖는데도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송은행 선생님께서 상담에 입문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실전에 도전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처음 내담자를 만났을 때 어떠셨나요? 내담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제 마음이 쿵한데요. 제가 상담자로서 너무 부족한데 혹시 제 이야기가 다른 상담자들한테 누가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네, 뭐 전주 FM을 함께 하시는 특히 오롯한 놀이를 듣는 분들은 송은혜 선생님 한 사람을 상담자 전체로 확대해서 생각하진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상담자 중에 이러한 상담자도 있구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생각해 주실 겁니다. 네, 그럼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네, 그럼요. 제가 처음 만났던 내담자는 중학교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친구들, 학생들 만났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라포 형성하는 건 좀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막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머릿속에 라포 형성, 상담 구조화, 상담 목표 이런 게 저 머릿속에 너무 있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진짜 만났다기보다는 제가 상담을 어디로 변화시켜야 된다. 얘를 꼭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그게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네, 말씀 중에 뭐 라포, 구조화, 네, 이제 업계의 전문 용어죠.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라포라는 말은 이렇게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네. 이제 앞에 설명을 여기가 전주하고 좀 가깝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좀 잘 안 보이는 친구가 제가 좀 쉬운 말로 풀자면 잘 보이지 않는 친구를 전주역까지 같이 가야 할 누군가 도움자가 필요한 거예요. 네, 뭐 저희 시각 장애인이라고 네, 이렇게 네, 네. 표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목표가 어디죠? 전주역이에요. 네. 누군가를 도와주는 목표가 있을 때 목표가 상담 목표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전주역에 가는 게 상담 목표. 네네네. 네. 그리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지금 여기가 공사 중이니까 여기는 안 되고 이 길로 가야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상담의 구조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상담자가 길을 갈지 도와줘야 할지가 구조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라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지만 일단 눈이 안 보일 때 이 사람을 믿고 갈 수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전주역까지 가는데 이분을 믿을 수 있겠다. 손을 잡고 갈 수 있겠다 하고 손을 잡는 거. 그게 라포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전주 FM이 전주역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인지 송은행 선생님의 그런 전주역 찾아가기라는 비유가 굉장히 찰떡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아까 하셨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내담자를 만났을 때 첫 상담에서 이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셨다고 했는데요. 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시죠. 공부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배운 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 상담 초기에는 마음을 열고 제 손을 잡기까지는 잘하는데 이제 전주역을 가는데 제가 계획한 지도대로 제 마음대로 손을 잡고 막 가는 거예요. 저기를 가야 하니까. 내담자 속도가 어떤지, 내담자가 지금 숨은 찬지 안 찬지 이런 거에 대한 배려 없이 그렇게 목표만을 향해서 달리다 보니까 저도 긴장되고 내담자도 긴장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돼요. 말씀 듣다 보니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제가 만났던 초보 상담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그래도 이제 초보가 아니시니까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요. 제가 과연 성장했을까 가끔 저에게 묻기도 하고 사실 1월달, 2월달이 되면은 저희가 좀 일이 한가하다 보니까 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상담자로서 내가 지금 많이 성장했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고민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변화해야 한다라는 집착은 좀 버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과 그 시간들을 그냥 그 시간을 여기서 전주역을 같이 가는데 어느 구간을 내가 그 친구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기다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작은 변화들도 생기고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들으실 때, 좀 이야기가 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만났던 내담자들 중에, 그런데 저희가 내담자에 대한 설명은 했을까요? 아니요. 선생님 설명해 청취자분들이 주시겠어요?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상담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을 내담자라고 부릅니다. 상담자들에게는 이 내담자들이 상담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비밀을 보장해야 하는 어떤 윤리 규정을 적용받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송은혜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이런 사례들도 누군지 알 수 없게 비밀 보장의 윤리를 어긋나지 않게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말씀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상담했던 내담자들 중에 기억에 남는 내담자 이야기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네. 아마 이 친구를 만난 게 제가 상담자로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학생인 것 같아요. 어느 초등학교 여학생 이야기인데요. 정말 처음에는 너무 비자발적인, 난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비자발적인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초보 상담자들을 가장 당황하게 만드는 대답인데요. 제가 경력이 좀 있다 보니 여러 답을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제일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3가지 정도 꼽고 싶어요. 네. 그냥요. 네. 네. 글쎄요.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건 몰라요. 네. 맞아요. 하나가 더 있네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그 친구가 정말 몰라요. 뭐만 물어보면 몰라요라는 거예요. 한 5회기 정도 갔는데 계속, 그러니까 5번 만날 때까지 이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은 제가 뭘 물으면 다 몰라요였어요. 힘드셨겠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의뢰할 때 이 친구의 어려움, 그리고 상담자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한 정보를 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의 가정 어떤 일정에는 다문화 가정이었고, 장애를 둔 형제자매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아이가 사춘기기도 했고, 뭐 또래 관계 어려움도 있었는데 계속 몰라요 몰라니까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가정 배경상 상담을 많이 했겠구나, 상담이 많이 노출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가족 이야기는 많이 묻지 않고 우선 놀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 학교에서 이런저런 지원들을 좀 많이 펼쳐서인지 그 청소년들, 아동들이 성인에 비해서 상담이란 단어에 상당히 익숙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담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도 하고 혹은 지난번에 만났던 상담자와 비교하기도 하고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던데 이렇게 놀기만 하는 송은행 선생님의 접근 방법이 그 친구에게는 좀 다르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네. 일단 보드게임도 하고, 공기놀이도 하고, 놀면서 살짝살짝 친구들 이야기도 물어보고 하는 정도로, 지내다가 한 6회기 때쯤 그 친구가 오히려 저한테 묻더라고요. 선생님은 왜 오빠 얘기 안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빠 얘기? 네가 네 이야기도 안 하고 싶어 하는데, 몰라요, 맨날 몰라요 하는데, 선생님이 오빠 얘기까지 묻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네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서 선생님이 묻지 않았지. 뭐라고 대답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회기가 지나고 나서부터 애가 엄청 수다쟁이가 됐어요. 네, 드디어 그 마음의 저항의 뚝이 무너진 셈이었나 봐요. 네, 그러면서 그 담당한 선생님이 친해지는데 자기는 1년이 걸렸는데 저한테 선생님 3달 이렇게 친해지기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뒤에 수다쟁이가 되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한테. 선생님 어른들은 이상해요. 왜 저를 보고 오빠를 물어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물어본 어른들도 사실은 그 친구를 돕는 어른들이었거든요. 그렇죠. 뭔가 네. 오빠의 장애가 네. 그 친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라고
하나의 가정을 하고 네, 그 친구를 네. 둬야 하는 거니까요. 네, 그 친구를 돕고 싶은 어른들의 말이 사실은 그 아이한테 상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제가 엄청 놀랐어요. 혹시 나도 그러고 있지 않나? 혹시 내가 누구한테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온전히 그 아이의 마음이 되는 일은 이런 일이구나. 내 짐작으로, 내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들한테 묻거나 그런 건 정말 상처가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은 어떤 상담자로서의 자각, 뭐 성장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네. 상담을 하면서 늘 그렇게 성장과 어떤 발전 이런 네. 것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저의 경우에는 이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학교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 상담이라고 하는 건 일반 성인 대상이라든가 학교 밖에서 하는 상담과 또 차이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학교 상담하시면서 어떤 고민들 있었다면 그 부분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시죠? 제가 학교 복지실로 가서 복지대상 아이들을 상담하기도 하거든요. 뭐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 만나시는군요. 네, 뭐 교육복지 대상 친구들은 뭐 조선 부모님도 계시고 한부모님도 있고 뭐 다문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교육복지 대상의 친구들을 만나지요. 네. 근데 사실 저 어릴 적에는 이렇게 동네가 아이들을 키웠잖아요. 그랬죠. 네. 저희 동네에서도 또 부유한 친구들도 있고 좀 형편이 어려운 친구도 있었지만 저희 놀이에서는 저 친구가 부자인지 저 친구가 가난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그냥 같이 먹고 같이 놀고 이랬던 게 되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요즘은 그 동네가 해주는 일들을 핸드폰, 뭐 게임, 네, 가상세가 스마트폰. 가상세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상담자로서 부모로서 사회 일원으로서 되게 가장 걱정되고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마을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고 네.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친구를 만나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우리의 마을과 친구를 네.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되온 셈이죠. 네. 특히 이제 부모님 그러니까 이렇게 케어할 수 없는 아이들일수록 더 많이 이렇게 가상세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 돌봄의 부재라고 하는 건 우리 코로나19가 한참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때 네. 돌봄 해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이 네.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도 받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수업도 제대로 따라갈 수 없어서 네. 코로나19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그 교육의 수준, 그러니까 학업 성취에 있어서 중위층에 있던 친구들이, 그러니까 다이아몬드형으로 중위층이 좀 많았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그 중위층이 좀 무너져서 모래시계형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보도도 그런 연구 결과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현실에서 되게 그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습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학교를 중학교도 나가신다고 했는데 이게 뭐 학급에 따라서 좀 차이도 있을까요? 중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안 나온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어떻게든 아이들이 학교에 올 수 있도록 많이 돕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양한 뭐 수업을 안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아니면 상담실 상담을 받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느 날 걔네들의 입장이 돼봤어요. 네. 쟤네들은 학교 안 오면 뭐 하지? 저희 어릴 적에는 학교를 안 오면 심심하잖아요. 놀거리가 없었으니까요. 방학 때가 아닌 이상 학기 중에는 학교 안 오면 애들 다 학교하고 나 혼자 뭐해? 심심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애들은 안 심심해요. 핸드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혜인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학교를 오지 않아도 시간을 보낼 방법을 친구가 아니어도 학교가 아니어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보시는군요. 심심해요. 네.
저는 사실 어릴 적에 친구들하고 싸우잖아요. 네. 그럼 애들하고 화해해야 하잖아요. 심심하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화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주신다면 저희 동네에 연필깎이가 몇 개 없었어요. 근데 아. 저희 집에 연필깎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사실 누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잘못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사실 기억도 안 나. 그냥 내가 쟤랑 잘 지내야 되니까 연필을 조용히 깎아다 준다던가 이렇게 콩과자 아시려나 보이네. 콩과자를 몇 개 사다 준다던가 그렇게 어쨌든 친구들하고 화해를 해야지 놀 수 있고 놀려면 화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율하는 방법들을 깨우친 것 같은데 요즘 보면은 아이들이 조금만 불편하면은 요즘 애들은 손절하잖아요. 네네. 손절해요. 손절해도 불편하지 않아요. 집에 가서 혼자 놀아도 돼요. 물론 가끔 힘들고 외롭기도 하고 하지만 아이들한테 이 가상 세계라는 게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떤 조율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굳이 필요하게 하지 않는 뭐 이런 거지 않나 싶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염려가 되고 저희 아이한테도 염려가 되고 저희 막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자라나는 친구들을 스마트폰 세대다라고 네, 지칭하면서 그 현상과 문제점 이런 걸 진단한 책도 있더라고요. 네. 조나선 하이트라는 네, 학자가 쓴 불안 세대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을까요? 네. 저 요즘 읽기 시작하고 있어요. 혹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면 나눠주시죠? 저는 그 책을 읽자마자 엄청 놀랐는데요. 학부모로서 아마 이 말이 제일 기억 남았던 것 같아요. 네. 현실 세계에서의 과잉 보호, 가상 세계에서의 과소 보호. 이 문장이 엄청 제 마음에 남아가지고 계속 되뇌이고 있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현실 세계에서의 과잉 보호는 네. 이제 자녀 수가 줄어들다 보니 네. 네, 부모님들의 관심과 애정이 집중해서 일어나는 일일 것 같고 네. 가상 세계에서의 가소 보호는 실은 저희 세대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아마 예를 들면 인스타 같은 경우는 연령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초등학생이 할 수 없는 연령인데 부모들이 다 하게 해준다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의 과소 보호인 것 같아요. 오늘 송은혜 쌤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금방 가버려서요. 네.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이 스마트폰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눠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아쉽지만 네, 이쯤에서 저희 만남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싶으신 일이나 뭐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베이스 캠프가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베이스 캠프가 튼튼하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예비 부모 교육, 예비 부부 교육 그런 교육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어떤 가정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마음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고민이 많은 송은행 선생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꼭 다시 만나서 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세대와 네, 그 부모 세대인 아날로그 세대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그리고 네. 그 연결에 인권과 상담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끝으로 소감 한마디 나눠주시죠. 저한테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오면서 이렇게 예전에 함께 대안학교에서 근무했던 아이들, 선생님들,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의 미소가 떠올려가지고, 나 그때 그것 때문에 상담하고 싶었지. 그래서 다시 처음 상담자가 되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기억나서 무척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은행 선생님의 힘찬 걸음을 응원하면서 옥상 달빛의 달리기 함께 듣겠습니다.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이유도 없이 가끔은 눈물 나게 억울하겠죠. 1등 아닌 보통들에겐 박수조차 남의 일인 걸.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걸.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뚜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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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짧게 알아보는 오 랜덤 박스가 이어집니다. 띠링띠링. 인권시 시민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거기서 주관한 해양 쓰레기 줍기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좀 전에 제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인권시 소식지에서 저희 가족 얼굴이 나왔다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아, 해양 쓰레기 줍기 행사를 널리 알리려는 좋은 취지에서 한 거였는데 불편하신 점이 있으셨나요? 아니, 저희가 동의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가족 사진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이건 저희 가족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거 아닌가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진인데도요? 왕왕왕왕. 네, 꽁트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처음 방송하시는 거잖아요. 네, 너무 떨리는데요. 네, 맞아요. 떨려요. 떨리죠? 네. 그런데 이 처음 방송하시는데 이렇게 꽁트를 시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특히 공무원의 말투가 인상적이에요. 아, 그렇죠. 그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 전화 받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감정 표현을 조심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었어요. 네. 예전에 유행했었던 그 경찰청 사람들이라는 재연 프로그램이 생각나서 제가 그 목소리를 한번 열연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아주 예전에 많은 분들 시청률이 상당히 높았던 걸로 기억이 드는데 이걸 기억하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연기해 주신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신가요? 네, 이 사건은 22년도에 한 지자체에 있었던 행사 참여자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일어난 개인정보 침해 사건인데요. 네, 지자체 명칭을 정확하게 밝히기는 그렇고 해서 지금 명칭을 임의로 인권시 시민동 이렇게
바꾸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 상황극에서 들으셨듯이 인권시 시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해양 쓰레기 줍기 행사에 참가한 가족의 사진이 이 가족의 동의가 없는데 네. 인권시의 소식지와 누리집에 실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족이 이를 알게 되었고 이것을 본인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입니다. 네, 아마도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이런 말을 자주 듣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저는 어려워요.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먼저 인격권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같은 나의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받고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격권이라고 말합니다. 네. 네, 개인 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처럼 그 개인이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일체의 정보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에 관한 개인의 정보의 공개 여부나 관리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인 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민원이 지금 전화를 하셨어요. 그 뒤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나요? 이 민원 전화를 받은 후에 시민동과 인권시에서는 진정인에게 바로 사과를 하고 네. 그리고 인권시의 누리집에 게시된 진정인의 사진을 바로 음영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배부된 소식지를 회수 수정하는 건 어렵다고 진정인에게 설명을 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민원인을 진정인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잘 듣지 않는 용어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리하신데요. 국가인권위에 호소하는 사건을 먼저 진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진정인, 문제 제기를 받는 상대방을 피진정인이라고 합니다. 네, 진정인, 피진정인. 네네. 이 사건에서는 사진이 무단 사용된 가족이 진정인, 시민동 행정복지센터가 피진정인 1, 인권시가 피진정 2가 되는 거죠. 예, 법원에서 소송하는 것과는 용어가 좀 다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분의 말에서 나왔듯이 좋은 취지란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은 이 좋은 취지로 이런 소식지에 실리는 걸 선호하는 또 좋아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더군다나 여기에서는 좋은 취지에다가 마스크를 쓴 사진인데도 이 인권 침해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권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잠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요약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예. 개인정보에서도 얼굴은 개인의 고유성이 매우 강한 정보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요소이며 마스크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네. 그러나 피진정인 2는 즉 인권시의 시장은 진정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게시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시장의 행위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한다. 그렇군요. 다만 시장이 진정인에게 사과한 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 공익적 취지에서 기인한 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네. 권고를 했고 또 시장도 사과를 했고요. 그런데 이 공익적 목적이라 해도 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진이라 해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 인권 침해에 해당이 된다. 이런 내용이 상당히 새로운 내용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 쇼핑몰 보면은요, 마스크가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이런 마스크들이 판매가 되고 있더군요. 이런 걸 써도 인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그건 저희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요. 이 시간은 법보다는 인권으로 접근해 보셨으면 한데요. 이 결정문의 요지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도 중요한 권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네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진정인의 지인이 소식지를 보고 연락을 해줘서 진정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됐던 사건인 만큼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개인이 보호되지 않았던 거죠. 네. 이 다른 사람이 알아볼 정도의 이 마스크를 썼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인권 침해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령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면은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또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종종 오해를 하시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네. 다만 권고의 의미를 갖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진정이 따르지 않으면 사실 달리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요. 이 뭐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있어야 될까? 이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먼저 인권위의 결정문이 갖는 1차적 의미는 권고예요. 네. 행정기관 등이 법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인권 친화 사회로 변하는 데 있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 제시는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변화할 모습을 상상하고 그 감각을 익혀나가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의미를 말씀드리자면요. 네. 국가인권위는 말하자면 국가가 자신의 과오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를 살펴볼 때 쓰는 거울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거울이요? 네. 거울이 어떤 의미인가요? 거울을 살펴보다가 내 얼굴에 티가 묻어 있다. 네, 그럴 때 거울에서 손이 쓱 나와서 직접 티를 떼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저 보여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고치지는 않아요. 네. 대신에 잘못이 있다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얼굴에 티가 있다 이걸 보여준다는 건데 그러니까 국가가 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또 사회가 인권적으로 변화할 방향을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제시를 해준다 이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 논점으로 다뤄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반 시민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거나 행사장의 체험 부스 홍보 사진도 얼굴이 보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학원 등에서 자기 학원생의 좋은 성과를 홍보하는 플랜카드에서도 예전에 생각해보면 출신 학교 이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많이 적었다면 네. 요즘에서 보면은 이름의 가운데 글자를 동그라미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예, 두 분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 주변에 변화가 상당히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공공기관 말고도 개인들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겠죠. 네. 그 현대인의 생활과 떼어낼 수 없는 게 바로 SNS죠. 네네. SNS에 사진이나 영상, 글 등을 올릴 적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네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인의 정보 노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는 법적인 것보다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알아두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네. 판단의 근거가 됐던 법령은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네네. 네, 저는 헌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네. 네, 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읽어드릴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네.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렇군요. 법적인 근거까지 우리가 알아봤는데 오늘 두 분과 함께 개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뭐 인권은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어떤 분은 인권 그거 이상한 거요 이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제 인권이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고 또 무심코 했던 것들이 어떤 행동들이 말들이 또 이런 사진이라든가 이런 도용들이 또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친하게 또 쉽게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사단법인 전북인권교육연구소 이정상 허진이 문윤아였습니다. 햇살이 우리를 감싸는 아침 서로의 얼굴에 미소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오롯한 우리의 주제곡입니다. 네, 오늘 오 랜덤 박스를 처음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면서 전한 페이포워드는 심리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개념을 넘어서 사회적 건강함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쯤, 적어도 일주일에 서너 번쯤은 누군가를 위해 먼저 주기를 해보는 작은 실천을 해보시길 응원합니다. 나의 정신건강과 행복을 위해, 그리고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위한 작은 연대의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두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함께 했습니다. 천천히 듣고 작은 차이도 소중히 안아주네 무심코 나는 오롯한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키워낼 인권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사단법인 전북인권교육연구소 진행의 김지영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이곳은 오롯한 우리입니다. 유로운 발걸음 속에 우린 함께 서로를 지켜가네 서로의 이야기를 천천히 듣고 작은 차이도 소중히 안아주네 무심코 나는 눈빛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편안히 머물러 너와 나